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방연료고시학원에서 위생사 환경위생하고 곤충학, 위생곤충학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위생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한 번 정도 응시를 했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출제 경영입니다. 예, 올해부터는 문제가 공개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위생사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평균 10개년간의 평균 합격률이 47%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한 해 갑자기 합격률이 좀 높아서 58%를 살짝 넘었었는데 올해는 난이도가 어떻게 조정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지간에 단연간 수험생 여러분들의 옆에서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했던 경험으로는 환경 이슈가 되는 것들이 최소한 요 환경보건 쪽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위생사라는 국가 면허증 자체가 실무자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실무 쪽에 있어서의 어떤 대응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책을 보시다가도 이 부분은 중요하겠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위생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실무에서 일을 할 적에 이게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이 잡힐 테니까. 그래서 보통 이슈가 되는 것들, 최근에는 코비드19가 가장 큰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같은 것들이 환경 쪽에서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대기 환경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기 환경 보존법에 따른 대기 환경 기준의 수치가 1년에도 한 2번씩 바뀌고 막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법령이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은 그 바뀐 법령을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알고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챕터별로 이제 중요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라면 대기오염, 그 다음에 수질이라면 수질오염,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특별히 잠깐씩 올라오고 있는 게 폐기물 관련 문제들이거든요.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환경 쪽에서 가장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제 강의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위생 과목이라든지 위생곤충학까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의 문제들을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해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강의 양도 가장 제가 많으면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검색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검색하는 내용이 실제로 맞는 내용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단 말이죠. 검색을 해서 나왔는데 그게 틀린, 잘못된 정보, 틀린 내용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워낙에 인터넷의 홍수 속에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복붙 해가지고 퍼져나기 때문에 하나 잘못된 정보가 흘러나가면 그게 계속 퍼져가지고 내가 검색한 내용이 검색해서 나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활자 같은 것들에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활자 방송 이쪽을 굉장히 신뢰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거 방송에서 본 건데 그거 책에서 본 건데 인터넷에 뜬 건데 활자로 찍혀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무한한 신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짓된 잘못된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제가 구분을 해서 분리를 해서 만약에 정확한 정보를 모르겠다고 하면 가장 책임질 수 있는 정보가 있겠죠. 정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환경 쪽이라면은 환경부, 기상청,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이쪽이랑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쪽 문서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틀렸건 맞았건 간에 정부 쪽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자료라는 거죠. 그런 정확한 자료,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많은 피드백과 인터랙티브하게 이 상호 연관적인 상호 교류하는 그런 강의가 아마 될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뭐 이러겠지만 이 수업 시간이 끝난 이후에라도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카페 광고들이 있거든요. 이게 카페가 그냥 상업적인 카페가 아니라 제가 하루에도 한두 번 이상씩 들어가서 또 알람 설정까지 해놓고서는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보고 답변을 달아드리는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먼저 네이버에 한글로 영양만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위생만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위생사 카페가 영양사 위생사 카페가 나오고 쭉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제 게시판이 있어요. 이승훈의 환경위생, 위생곤충 게시판, 질문 게시판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어가서 보고 시원한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그거는 상업적인 카페가 아니고 홍보 카페도 아니고 정말 제 강의를 듣는 응시생들과 저와의 교류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최신의 정확한 이런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자료 올려드리고 링크 걸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합격률이 50%가 채 되지 않는 재작년에는 38%였나 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던 게 재작년이었고 작년에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평균적으로 48%, 49%도 채 안 되는 그런 합격률인데 이거는 시험이 어려워서라기보단 실제로 국시원 통계에 따르면 국시원에서 보는 국가시험 중에서 합격률이 가장 낮은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생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쉬운 취득하기가 용이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방심해서 합격률이 낮은 그런 측면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10년이 뭐야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수험생들과 문제집과 교재를 만들면서 제가 관찰을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준비가 조금만 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자격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합격을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5과목이 들어가 있고 물론 자격증 과목에는 다 법규가 들어가 있지만 법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기 과목도 있고 필기 과목도 있고 한데 이 과목 5과목이 전부 다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위생곤충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곤충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만 잘 알고 있어도 거의 6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고 아시다시피 60%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용어들이 거의 글씨가 왜 이러죠? 한자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개념 설명, 용어에 대한 정의 설명을 하면서 이게 어떤 한자에서 나온 그런 용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하시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거고 기억도 빨리 나실 거고 용어만 일단 잡고 있으면 환경 쪽이 됐든 곤충학 쪽이 됐건 용어만 잘 잡고 있으면은 이해가 빨라지면 암기도 잘 되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실제로 시험장에서 푸실 적에 정답을 내가 외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용어를 보고 정답을 유추해서 고르실 수 있는 뭐 객관식이니까 현명하고 요령 있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는 그런 팁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일단 뭐 예습, 복습, 뭐 철저한 암기 다 좋지만 첫 번째로는 용어, 낯선 용어들, 처음 보는 용어들, 식품 쪽이나 환경 쪽이나 어느 전공을 하셨든지 간에 위생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공자들이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곤충이라든지 위생 또는 환경 쪽에 전공이 아니시라고 하면 뭐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용어의 개념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중요 부분 말씀드린 대로 골라드리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GFC 강의다 보니까 잠깐 한눈을 판거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지나가 볼 수도 있고, 말이 빨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말하는 게 나한테 굉장히 거슬려, 발음이 안 좋아, 뭐 말투도 마음에 안 들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제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질문방을 이용을 하시고, 이거를 전부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는, 끝나고 나서 너무 쉬웠는데 뭐 너무 처음에 긴장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후일담을 합격 후기에다 쓰실 수 있을 정도로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40페이지, 오늘 첫 시간인데 환경위생학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아마 240페이지가 환경위생학 첫 페이지일 겁니다. 첫 페이지 보시기 전에, 자, 이제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갈 건데, 첫 페이지 보시기 전에 그 앞장을 한번 보시면 핑크색 페이지에 소단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기, 물, 생활의료 폐기물, 작업환경, 소독, 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경위생학의 가장 큰 틀을 아주 러프하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환경 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악취, 진동, 빛 이렇게 나가거든요. 보통 아시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수질, 토양, 대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폐기물, 그 다음에 여기 산업환경관리도,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소음하고 진동. 이 산업 쪽에서는 공업중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 있죠. 아시다시피, 숙지하고 계시다시피 수은 그러면 뭔가 혼자 하고 있는 느낌이죠, 지금? 우리가 같이 앉아있는데 한 공간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혼자 떠들고 있고 지금 막 선생을 따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수호는 뭐 저한테 화난 게 있으신가요? 수은 중독. 왜? 감자 뭐 이러면 솔라닌 뭐 이렇게 나오고, 왜 비타민 A 그러면 야맹증인가 뭐 이렇게 뭐 있어야 되잖아요. 왜 수은 중독 그러면은, 그쵸? 왜 이렇게 화나신 것도 아니고, 뭐, 서로 마스크도 다 같이 쓰고 있는데,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 공업중독, 수은, 유가, 크롬, 카드뮴, 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음하고 진동 쪽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쪽도 여기에 들어가긴 하는 거지만, 이게 전반적인 환경 쪽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면, 최근에는 악취도 있고, 재밌는 게 뭐냐면, 빛공해. 이런 것들이 환경위생, 환경보건의 큰 틀이 됩니다. 빛공해도 최근에 2, 3년 사이에 법이 생겼어요. 새롭게. 전에는 없었는데. 빛공해가 뭐냐면 이제 도심지에서 네온사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켜가지고 안면 방해를 한다든가, 편안한 잠, 쾌적한 삶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악취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인 호불호도 있고 이게 나누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악취에 대한 내용도 법으로 정해놓고, 소음 진동은 너무 많이 나온 거여서 요 세 가지가 거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번에 들어가 있는 작업환경 보건관리 이런 것들이고, 3번에 있는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 위생관리 이쪽은 폐기물 쪽이 거의 랭킹 4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의료폐기물이 이제 뭐 병원에서 나오는 것들 말하는 것들이죠. 근데 병원에서 나오는 뭐 피고름이 묻은 거즈, 붕대, 솜이라든지 아니면 폐혈액이라든지 폐약품이라든지 주사바늘, 메스, 뭐 별거 다 많은데, 아무튼 이쪽에 관한 디테일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위생, 주거위생. 소독위생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방역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독, 살균, 멸균, 방부, 제균 뭐 이런 개념들을 물어보는 개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용어들의 데피니션, 정의만 우리가 꼼꼼하게 찍고 넘어가도 사실 뭐 거의 반 이상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주거위생관리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집합소라고 불러요. 집합소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지금 이런 공간 강의실 학원도 될 수 있고 극장이라든지 박물관 거기다가 그 아파트 연립주택 뭐 호텔 콘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실내 공기 문제라든지 실내 공기를 좌우하는 거는 환기도 환기지만 내장재들 이쪽에서 나오는 방부제 성분이라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하나하나 한 항목 한 항목 차분히 꼼꼼하게 짚어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하는 과목은 실기 과목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실기와 필기는 지금 환경위생 오후에는 곤충학을 할 건데 둘 다 실기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기 과목들은 필기 과목과 진도가 똑같아요. 그리고 단지 요약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림과 사진 설명들이 붙어 있는 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필기할 적에 꼼꼼하게 잘 들으시고 실기할 때 복습한다. 좀 구체화, 형상화하면서 보충하면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자, 240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기 환경 관리고요. 대기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인데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공기, 대기부터 나오는데 대기는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이제 공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표면으로부터 그래프 먼저 보고 설명을 할게요. 지표면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 맨 아래가 이제 지표면이고 Y축이 높이예요. 그래서 뭐 100m, 1km, 10km 쭉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압력도, 기압도 변화를 하고 굵은 선으로 꺾여져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온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Y축에는 지금 기압만 표시되어 있는데 기압 표시되어 있는 그 옆에 잠깐 보시면은 20, 40, 60, 80 되어 있어가지고 고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통 지표면에서부터 10km 내지 11km 정도 되는 데까지를 대륙권이라고 해요. 그림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뭐냐? 지표면이면 여기서부터 한 11km 정도까지의 상공을 대륙권이라고 해요. 대륙권. 대류가 일어나는 범위, 대류가 일어나는 권역이라고 해서 대륙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륙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낮다는 건 뭐냐면 여기와 비교해서 온도가 낮으니까 찬 공기가 위에 있다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따뜻한 공기는 아래에 있으면은 올라가고 싶어 하고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얘를 밀어낼 수도 있고 이 공기의 수직 이동을 대류라고 해요. 대류. 그래서 지표면에서부터 한 11km 정도 상공까지는 대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공부할 건 사실 여기죠. 여기서부터 한 50km 정도까지는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이 성층권에서 알아야 할 거는 딱 하나, 이 성층권 중간 조금 밑에 층에 자리하고 있는 오존층.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 성층권은 왜 성층권이냐면 이것도 용어들이 다 영어 아니면 한자 용어예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되어 있는 용어하고 한자 용어하고 그거 두 개만 같이 연결해서 뜻만 아시면 끝나요. 성층은 층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룰 성자를 써가지고 층을 이루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층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따뜻한 공기가 밑에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그러니까 찬 공기가 올라갈 일 없고 따뜻한 공기가 내려올 일 없으니까 층이 고정되어 있는 층을 이루고 있는
그런 권역이어서 성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딱 보시면은 우리 그림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240페이지에는 그래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한 20km 정도 전후해 가지고 오존층이 있어요. 이게 이제 확대시켜 보면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오존층은 뭐를,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유해 자외선을 차단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건강을 유지시켜주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오존층하고 이 대륙권에서도 오존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고, 문제에서 물어볼 때 오존이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성층권의 오존층을 말하는 건지 대륙권에 발생해 있는 오존을 말하는 건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얘는 바람직한, 고마운, 땡큐죠. 얘는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지금 같은 여름철에 오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이런 것들을 막 발령시키는 나쁜 오존. 얘는 대륙권에서 생성되는 거, 얘는 예전부터 있던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서, 그 240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서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지표면에서부터 한 11km까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차가워진다. 그래서 찬 공기가 위에 있고, 찬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내려오고 싶어 하고,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린다. 공기의 수직 이동은 대류라고 한다.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대류가 나왔으니까 부차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기의 수직 이동은 대류, 공기의 수평 이동도 있어요. 공기의 수평 이동은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 환경 쪽에서. 그래서 대류는, 바람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수직 이동은 대류, 바람은 수평 이동. 그리고 대류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대류와 전도와 복사를 같이, 이거 계속 뒤에서도 나올 거니까 첫 시간이니까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이게 열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어려운 것들이 하나도 아니고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의 용어들이니까, 대류는 보시다시피 열이 전달되는 매개체가 유체인 거예요. 뭐 유식하게 유체라고 했지만 액체나 기체를 말하는 거죠. 물이 끓을 적에 물이 막 소용돌이 치는 거. 그렇죠? 액체가 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막 상하로 이동하는 거, 기체가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전도는,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고체인 거죠. 뜨거운 찌개 냄비에다가 막 숟가락 담아뒀다가 꼽아뒀다가 잡으려면 뜨거워지는 거죠. 고체가 열을 전달하는 걸 전도. 그럼 복사는 뭐냐? 이게 이제 환경 쪽에서 많이 나오죠. 태양의 복사열, 복사에너지, 복사열이 방출이 안 돼서 복사 역전이 일어나고, 복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없는 게 복사예요. 태양의 복사열 이러면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 거의 진공 상태에, 암흑 상태에, 뭐 영하 수십 도에 뭐 이거라면서요.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없어요. 열이 그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을 전달하는 세 가지 방식. 그 다음에 대류와 바람의 차이. 대류는 어디서? 대륙권에서. 아래 공기와 위에 공기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프 위에 잠깐 보시면 거기 100m 올라갈 때마다,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지표면에서부터 100m씩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떨어져요.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거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는 거죠. 요거를 기온 감률이라고 해요. 기온 감률. 기온이 떨어지는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기온 감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실제로는 100m 올라갈 때마다
0.65도씨 정도씩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론상으로 1도씨씩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춥고, 그 다음에 그래프 보시면 기압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죠. 기압도 있습니다. 기압은 기온, 기류, 기압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기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인데, 기압은 공기의 압력을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기온은 공기의 온도입니다. 기온은 공기의 온도, 기압은 공기의 압력, 기류는 공기의 흐름. 그러니까 온도, 압력, 바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공기의 온도가 기온인 거죠. 공기의 흐름이 바람인 거고, 기압은 뭐냐면 공기가 누르는 힘. 공기는 가벼워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는 1기압의 압력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막 올라가서 되게 높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공기가 그만큼, 여기서 이만큼보다 여기서 요만큼이 낮아지니까 걔가 누르는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중간권, 뭐 중간 경계면 10권 가면 뭐 0.0001 뭐 압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것도 같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음 보기 중 대기 환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래놓고,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압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이런 거.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떨어진다,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으니까,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게 맞고,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같이 올라가는 게 맞고, 그것과 별개로 기압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게 무조건 맞고, 얼마씩 떨어지냐 하면 100m 상승할 때마다 1도씨씩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지표면에서 밑으로 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표면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반대로 기압은 올라가겠죠. 공기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물에서 나올 텐데,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지표면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랑 연결된 바다다. 그럼 뭐 땅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바다가 쉬우니까. 예,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수심 20m다. 그러면은 몇 기압일까요? 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가끔 나와요, 가끔. 수심 20m면 몇 기압? 자, 우리 화난 척 하지 말고 우리 즐겁게 수업을 하자고요. 그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재밌잖아요? 혼자만 그런 거죠, 지금. 수심 20m면 몇 기압? 그쵸. 3기압이라니까. 이게 나왔네. 여기가 지금 지표면이 1기압이니까. 그러면 플러스 1기압 되니까 10m면은 2기압, 20m면 3기압. 완전 웃기지도 않는 산수 문제인데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수심이 40m면 5기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도 나왔었으니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만 많이 풀어보셔도 되는데, 일단 이론을 먼저,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은 진도도 빨리 나가고 정답을 빨리빨리 맞추면서 이제 우리가 막 기분도 좋아지니까 해서 240페이지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 위에 보면은 기온 역전층 뭐 이런 말이 또 튀어나오거든요. 첫 페이지에 뭐 이상한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데, 기온 역전은 뭐냐면 역전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뭐냐? 올라갈수록 찬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대륙권에서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11km 상공까지 뭐 올라갈 일도 거의 없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올라갈수록 찬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온 역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관계 없고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존층만. 근데 대륙권에서 만약에 기온이 뒤집어졌다. 그러면 성층권처럼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뭐 대류가 뭐라고? 대류가 수직이동인데, 수직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만약에 미세먼지가 아니면 유해가스가 만약에 우리 공간에 있다고 하면 이게 흩어지질 않는 거죠. 여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지. 왜?
얘가 올라가고 바람도 불어주고 그래야지 막 희석 효과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희석이 돼야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막 불을 피우고 아니면 자동차 배출가스가 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연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럼 거기서 숨 쉬는 애들은 죽는 거죠, 이제. 그게 기온 역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대기 오염이 발생되는 건 기온 역전이 주를 이룬다. 그 설명입니다. 그러니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성층권이 아닌 주로 대륙권이고, 대륙권에서 만약에 기온 역전이 일어났다면 그러면 대기 오염 때문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부터 들어봤던 런던 스모그, LA 스모그 이런 대표적인 스모그 현상들이 다 뭐냐 하면은 기온 역전 때문에 생긴 거고, 거기다가 바람도 안 불고 있다. 바람 한 점 없다. 뭐 이러면 요즘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쾌청하고 막 이런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가지고 앱 같은 거 열어보니까 매우 나쁜 출입을 삼가하세요 이런 뜰 때는 거의 바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날은 미세먼지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보면은 보통이라든지 조음 이런 거 나오는 날은 보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멀리 좀 보낸 거죠. 그게 이제 공기의 희석작용, 공기의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또 계속 나오니까.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개념을 자꾸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손으로 필기를 좀 하시고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이 진도가 다 마칠 때쯤 돼서는 수업 시간에만 들은 걸로도 서너 번 이상 반복돼서 들은 그런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로 예복습을 안 해도 여러 번 들은 것 같은, 예전부터 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내가 이 정도였나 싶은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24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성층권에서 더 올라가면 중간권도 있고 10권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한 2번 정도씩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안 읽어도 240페이지 그래프 보면 꺾은 선 그래프가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대륙권에서부터 보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순서로 가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대기오염의 정의, 241페이지에 있는 5번째 줄 대기오염의 정의. 대기오염은 뭐냐? 옛날에도 대기오염이 있었냐? 옛날에도 있었겠죠. 화산 폭발 같은 게 막 자연적으로 있고 그러면 화산재가 막 뒤덮고 화산재가 막 대기 중에 흩어져 있고, 그 화산재는 되게 미세한 재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그러지 않으면 막 공기 중에 떠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으나 현재 대기오염의 정의는 이거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 그렇다고 하면 이제 화산활동 이런 것들은 좀 빠지는 거죠.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 공중보건상 위해, 나쁜 해를 끼친다는 거죠. 동식물에게도 나쁜 해를. 사람에게만 나쁘겠어요? 사람에게 나쁘면 동식물에게도 나쁠 거고, 동식물에게 나쁘면 사람에게도 나쁘겠죠. 다 같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쾌적한 생활 또는 재산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따지고 들자면 산업혁명 이후로 내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되고 급격하게 인구가 막 증가하면서 그 시점에서 의학도 발달을 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적어지고 인구는 많아지고 대량 생산이 되면서 어떻게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되는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쓰레기를 막 태우거나 막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투기하거나 그랬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막 생긴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불 발견서부터 하면 되게 멀리 간 거긴 한데, 일단은 산업혁명 때부터 해서 3가지, 인구와 공해와 빈곤. 여기다가 P자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3P가 아닌 것은 산업의 발달로 인한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3P가 아닌 것은 해놓고서 여기다 P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비스무리한 걸로. 그러면은 population, pollution, poverty 외의 것을 딱 집어 고르시면 되겠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중요 표시를 해두시고,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좀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혁명으로 내연기관이, 증기기관이 막 발명이 되고, 그게 점점 개발이 되고, 전기도 만들어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꾸 연료를 떼니까, 그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폐기물들, 뭐 대기만 그렇겠어요. 폐수 같은 것들도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 산업활동으로 나온 것들, 폐수라든지 폐유라든지 뭐 배출가스, 거기다가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폐기물을 태우는 게 사실 가장 손쉽거든요. 매립을 하려도 땅을 파거나 아니면 땅을 안 파더라도 저지대에다 버리고서는 흙을 덮어야 되거나 막 노력이 필요하고, 해양 투기를 하려고 해도 거기까지 가져가야 되고, 다들 바닷가에 사는 건 아니니까 제일 쉬운 게 모아놓고 불 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유해가스가 분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이 발달하니까 자동차가 많아져서, 이런 세상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동차 보유국에 한 6위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생산이 6위인가 보유가 6위인가 아무튼 되게 많잖아요. 자동차가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길 막히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또 많아진 거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자동차가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으냐. 그러니까 요즘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을 막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내연기관 자동차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배출가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요즘에 가장 악의 축으로 이불엑슬이죠. 악의 축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게 이거죠. N은 질소, O는 산소, X는 뭐 미지수 X니까 여기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NO나 NO2나 뭐 이런 식으로 요거를 NOx 또는 소리나는 대로 읽어가지고 녹스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질소와 산소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질소 산화물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질소 산화물 자체로도 대기오염 물질인데, 태양에서 내려오는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 UV라고 하죠. 얘가 얘를 만나가지고 2차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또 만들어요. 이게 PAN이라고 하는 물질이 대표적인데, PAN, PBN, 뭐 PPN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PAN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NOx를, 낙스를, 질소산화물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기가스 정화장치라든지, 아니면 이게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유 자동차의 사용을, 근데 경유 자동차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유값을 올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욕을 먹고 있는 게 요 문제인데, 요게 또 뒷페이지 또 나고 예상 문제, 기초 문제도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용 난방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차지하진 않는데, 일단 산업활동, 자동차 배출가스, 폐기물소가 이쪽에 워낙 많고 하나 더 집어넣자니 요게 나온 겁니다. 산업활동에는 아까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뭐 굴뚝 연기 이런 것들만 얘기를 했지만, 전기를 만들기 위한 화력발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어마어마하게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청정에너지, 뭐 태양열, 풍력, 근데 제일 효율이 좋은 건 뭐 원자력 이래가지고 또 막 싸우고 있잖아요. 원자력은 안 돼, 아니야, 거기가 제일 좋아, 뭐 이산화탄소 적게 나오고 배출가스가 거의 없어,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 내용도 진도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이거는 뭐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도시화 산업화, 인구가 요즘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5천만 될 때까지는 우리도 인구가 막 급속하게 늘었었으니까,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뭐 비혼도 많고 만혼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출산율이 낮아진 거지, 예전에는 굉장히 높았잖아요. 남아선호 사상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 어렸을 적에는 거의 뭐 8남매 9남매인 애들도 막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 표가 그거 있잖아요. 산하 제한을 하려니까 아들 딸 구별을 알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랬다가, 그렇게 되나? 저희 집만 해도 셋인데 다 셋 이상 막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많이 생기고 오염물질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염물질이 복잡 다양화가 뭐냐면,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가 어마어마하게 핫한 이슈였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사실은. 옛날에 없었던 물질이거든요. 쓰레기 소각할 때 대표적인 독성 물질 다이옥신이라는 게 나오죠. 다이옥신 없었던 물질이에요. 막 쓰레기가 타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불에 의해서 화염에 의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물질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뭐 플라스틱, 비닐, 뭐 랩 같은 게 뭐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소재들이 자꾸 나오는데 걔네들이 분해가 잘 안 되고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복잡 다양화되고 있고 대기오염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막 증가하고 있고 배출가스 여기 나오잖아요. 질소화합물 또는 질소산화물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질소산화물 그리고 또 하나 SOX 얘도 마찬가지로 황산화물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두 개는 다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아시죠?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황산화물은 주로 석탄 계통의 연료를 연소시킬 때 많이 나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20, 30년 전쯤에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도 황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주유소가 거의 없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주유소에 저유황 경유 이렇게 써붙이고 막 팔고 그랬었어요. 저유황, 유황이 황이잖아요. 황 S.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연탄, 석탄 또는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미세먼지, PM10은 파티큘레이트 매터의 약자여서 작은 물질이란 뜻이고 PM10은 먼지의 지름, 먼지의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를 PM10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미세먼지라고 법으로 정했어요. 하나 더 PM2.5가 있습니다. 얘는 공식적인 명칭이 초미세먼지예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작년에. 얼마 안 됐어요. 이 파티큘레이트 매터, 먼지의 사이즈가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PM10하고 PM2.5, PM2.5가 더 작은 거고 미세먼지는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피해가 큰 걸로 돼 있죠. 더 나쁘죠. 어디에 틀어박히냐면 얘네들이 호흡을 통해 가지고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상기도, 하기도로 들어가서 폐에 들어가서 어디? 폐에 가면은 폐포가 있죠. 폐포, 허파깔이라고 하는 이 폐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를 혈중으로 보내가지고 세포에 보내가지고 세포에 있는 어디로 가자는 그 미토콘드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ATP를 만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이 폐포에 얘네들이 틀어 박혀가지고 안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폐질환으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근데 요즘엔 뭐 PM 0.5까지도 가끔 보인다고 하니까 PM 0.5짜리는 폐포에 박히지도 않고 그냥 혈관을 타고서 막 세포로 들어가 세포를 죽인대요.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일단은 대기 환경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게 일단 PM10하고 PM2.5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치까지도 외워야 돼요. 규제 수치가 있거든요. 얘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존. 자, 오존이 아직 안 지웠는데 다행히 그 오존은 요 오존입니다. 이 오존은 착한 오존, 좋은 오존, 유해 자외선을 막아주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유해 자외선을 막아주고 만약에 여기가 이게 없다면 그래가지고 오존에 빵꾸 오존홀이 생겨가지고 유해 자외선이 막 지표면으로 쏟아져 내려온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피부암의 발생률이 높아져가지고 큰일 날 것이다.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막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근데 이 남극 상공에 뚫린 이 오존홀이 아직 복구가 안 됐대요. 근데 아무튼 이건 착한 오존이니까 좋은 오존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기오염 물질로서의 오존은 요겁니다.
대류권에 있는 오존이에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착한 오존이고, 이 오존은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공기 중에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잖아요. 이 산소는 산소가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건데, 이 태양의 자외선이 빡 내리쬐면은 이걸 끊는단 말이죠. 자외선은 에너지가 커서 살균 작용도 하고 비타민 D도 피부에서 만들어주고 막 여러 가지 작용을 하니까 이게 떨어지면 다른 평범한 산소에 얘가 달라가서 붙는 거죠. 그러면은 오존이 되는 거야. 오존이 대륙권 이 공기 중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어떨 때 만들어지냐? 얘가 많을 때. 얘가 언제 많냐 하면 겨울보단 여름철에 많고, 그리고 구름이 끼고 흐리고 어둑어둑한 때보다는 쨍쨍한 한낮이 많겠죠. 왜? 이것도 태양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구름이 껴있고 이러면은 자외선이 차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 한 점 없고 구름 한 점 없고 햇볕이 쨍쨍하고 가장 언제? 오후 2시를 전후해서 얘가 가장 강력한 거죠. 여름철에 오후 2시 전후에 맑고 바람 한 점 없는 날. 바람이 왜 중요해? 바람이 세게 막 불고 있으면은 산소나 이런 것들이 막 희석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질 확률이 많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게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서 말씀드려요. 바꿔 말하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대륙권에서 또는 우리 생활 중에 오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는 어느 때인가 해서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오는 거죠. 또는 박스형 문제 있잖아요. 박스에다가 힌트를 한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한 서너 개 해놓고서는 다음 보기 중에서 오존이 가장 잘 발생하는 이유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이래놓고선 여기다가 이제 여름철 한낮 바람이 없을 때 뭐 저기 할 때 뭐 이런 거 쭉 적어놓고 틀린 거 하나 집어넣어 놓겠죠. 뭐 구름이 많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아침 저녁 뭐 오전 6시 이전 뭐 오후 6시 이후 뭐 이런 식으로 틀린 거 하나 적어놓고 가나다라 가다 나라 가나다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선 골라라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요 과정을 별것도 아닌 요 과정을 이해를 하면은 얘가 많이 나올 때 이게 많이 생기겠네. 그럼 얘가 많이 나올 때가 어떤 때겠어?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구름이 적을 때, 그 다음에 바람도 적을 때, 자외선이 제일 강하게 내려쬐는 시간, 그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오후 2시를 전후해서. 그럴 때, 그 다음에 여름철, 겨울철보다 여름철인 게 왜냐면 온도가, 기온이 여름철이 높잖아요. 얘도 화학 반응이어서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화학 반응이라고 해요. 빛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화학 반응은 온도가 높으면 촉진돼요, 억제돼요? 온도가 높으면 촉진돼요. 다 알잖아요. 더운 물에 빨래하는 게 찬물에 빨래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고, 설탕을 녹일 적에도 더운 물에 녹이는 게 찬물에 녹이는 것보다 더 잘 녹고, 온도가 기온이 높으면 화학 반응이 촉진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보다는 온도가 높은 여름철이 얘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6월 초 중순부터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 막 그래요. 오늘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될 거다. 노약자, 어린아이들은 외출을 삼가해라. 기관지에 안 좋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여름철에 나오는 겁니다. 여름철에 맑은 날,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막 그런 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시단트라는 게 있는데, 옥시단트는 이건 뭐 일반 명사죠. 산화물이라는 뜻입니다. 산화물. 각종 산화물 또는 어떤 것들을 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 그래서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거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 요것도 공기 중에서 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공기 중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근데 H2O2 우리 다 아시잖아요. 과산화수소 어디다 써요? 소독약으로 썼었잖아요. 지금은 옛날만큼 많이 쓰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상처 소독에도 쓰고, 살균, 소독, 탈색, 악취 제거 이거 다 가능한 거잖아요. 옛날에 과산화수소 가지고 머리 탈색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옛날 얘기인데
염색약 같은 것들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집에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이런 게 소독약으로 상비약으로 있으니까 이걸로 머리를 헹구면 탈색이 되는 거예요. 두세 번 하면 점점 하얘졌죠. 그러다가 머리가 부스러지죠. 강력한 산화제예요. 강력한 산화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기오염 때문에 만들어지는 물질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광화학 반응은 뭔지, 광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인자들은 뭔지, 무엇이 광화학 반응의 주요 인자인지. 얘가 PAN을 만들 수도 있고, 얘가 오존을 만들기도 하고, 얘가 과산화수 각종 옥시단트 산화물들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낙스나 SOX는 지워졌는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은 다 산성비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NOX는 특히나 이 PAN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2차 대기오염 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 왜 2차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느냐? 얘가 1차 대기오염 물질이고 얘로부터 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얘 때문에. 그래서 이걸 2차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이 다 한자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것들만 잘 곱씹으면은 그저 이해가 그냥 슉슉슉슉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41페이지에 있는 대기오염 물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빠르다거나 발음이 좀 이상하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시면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또 해주시고 하시면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올게요.